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리포트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리포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했던 뭐 어떤 백신 이야기라든지 혹은 미국의 대선 이야기라든지 이런 어떤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면서 실제로 그에 맞춰서 코스피나 뭐 글로벌 지수들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오늘 보여드릴 리포트는 최근에 봤던 리포트 중에 가장 센 거. 하지만 제 생각에는 논리적이진 않은 것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기대는 하지만 논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뭐 보고 넘기려다가 이렇게까지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좀 더 불안하던데 라는 걱정도 앞서는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가 3분기 실적 결산을 보면서 그나마 좋은 회사인데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는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업 종목 리스트를 좀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2분기 때도 했었고 앞으로 뭐 4분기에도 할 것이고 1분기에도 할 것이고 내년에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종목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됐던 종목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뭐 미래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보통 한 바뀌죠. 왜냐면 여기에 포함됐던 애들은 싸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었는데 한 3, 4분기 정도가 되면서 얘네들이 비싸지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빠지겠죠. 뭐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분께서 힘든 거예요. 나는 이러한 것을 매년 못 하겠다. 나는 딱 한 종목을 장기 투자하고 싶다.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역시 그러고 싶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방법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걸로 한번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오늘 뭐 짧게 이야기를 해드려보면 이건데요. 과거 패턴으로 이게 확인을 한 건데 결론부터 보면 한 장짜리 리포트인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 한국의 코스피 40년 한국 그 증시를 이렇게 보니까 패턴이 있더라. 첫 번째는 14년 횡보하고 4년 급등하고 했다라는 것이고 그 4년 급등장은 모두 달러 약세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급등장에서는 PBR이 0.6배가 바닥이었고 0.0점 아니고 1.9배가 고점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 강력한 상승장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리포트인데 보통 이 리포트가 봐도 이상하죠. 단순히 과거 패턴이 반복되지 않겠죠. 시장이라는 것은. 근데 일단 이 사람의 논리를 보면 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논리대로 하면 이분의 애널의 논리대로 하면 지금 PBR이 지금 코스피 PBR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로 오면 코스피 PBR이 한 1.1배 정도인데요. 이것이 한 이 언저리까지 1.9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2,600인데 일로 가면 뭐 한 4,000 뭐 중반 정도 되겠죠. 앞으로 한 4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2,600인데 이렇게 1, 2, 3, 4년 이렇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한 4천 중반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거겠죠.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천, 3,500, 뭐 4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라는 소리인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사실 알 수 없는 거고 사실 이런 리포트가 저는 뭐 가장 무책임 보이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 그리고 어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느끼는 것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 뭐 한 2, 3년 전에 삼성전자가 207, 80만 원 정도 할 때,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한 280 정도면 이제 슬슬 빠지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근데 그때 이제 뭐 어느 증권사가 뭐 400만 원 간다더라, 뭐 이런 뉴스 나오고 뭐 이랬을 때였잖아요. 그리고 이때 코스피가 뭐 2600 뭐 언저리였을 때, 뭐 3천 간다더라, 뭐 3천 얼마 간다더라 이런 뉴스 나왔었고, 근데 꼭 매번 뭐 이렇게 애널들의 전망치들이 다 틀리다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런 지금 좋은 뉴스들만 보고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 사실 최근에 어떤 이런 주가에 대한 전망치들은 계속 상향되고 있고요. 근데 이 주가를 만드는 실적은 내년의 실적은 약간 좀 둔화되는 느낌이 좀 나요. 근데 이제 이쪽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쪽을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과거 패턴으로 뭐 이렇게 평가 뭐 예측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지금 시장이 강한 이유를 그래도 뭐 논리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올해 2020년 그리고 내년 2021년 글로벌 어떤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가장 강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 올해 한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은 한 45%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상치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2년 연속 증가하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과거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저한테는 맞지 않는 리포트였다. 근데 다만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예측했던 어떠한 목표 주가들이 다 넘어가 버리니까 계속 뭐 어떤 좋은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이런 것이죠. 어, PER을 보는데 PER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안 되니까 뭐 PSR이라는 지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PSR이라는 지표로도 주가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뭐 꿈의 지표라고 해서 PDR이라는 것으로도 설명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높으면 높은 것이다라고 어떤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좀 꾸준하게 가야지 기준이 계속 바뀌고 다양해지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시장 추세가 이렇게 펜이 안 나오네. 시장이 이렇게 갔을 때 나의 기준에서는 뭐 여기서 사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오르는 과정에서 추세를 끝까지 못 가더라도 요 정도에서 파는 어떤 나의 기준이 있다면 그냥 나는 요 정도만 만족하면 되는데 여기 꼭지에서 사고 싶고 그러니까 최바닥과 최고점에서 사고 팔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 그러니까 특히 요런 구간들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은 뭐냐면 패닉 상태인 것이고 이때도 역시 뭐 패닉인 경우 뭐 버블인 경우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그런 심리적인 그런 구간까지도 숫자로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들 볼 때 조금 경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지금 버피 지수로 보면 오늘 날짜로 보니까 한 10일, 아니 111, 111.7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아니, 115.7. 상당히 저는 세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다만 뭐 그렇다고 이것이 뭐 당장 내일부터 하락입니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종목을 신규 매수하거나 추격 매수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렇게 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회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매번 실적이 나오는 것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사실 저희도 힘듭니다. 저도 어제 몸살이 났었거든요. 어제 카페에다가 이제 3분기 결산 실적을 정리된 종목 리스트를 이제 올리면서 사실 보통 요거 할 때 요런 실적 시즌 한 2주? 길면 3주 정도까지가 제일 저는 힘든 구간이거든요. 체력적으로. 머리가 힘들지 않습니다. 머리가 힘들지 않는데 체력적으로 힘이 딸리더라고요. 아침에 거의 뭐 새벽부터 저는 늦게까지 계속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데 근데 어제 몸살이 나고 좀 어제 퍼지고 오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회복되더라고요. 입술도 다투고 막 이렇게 됐는데 페인처럼 되는데 근데 저도 이런 어떤 패턴을 갖고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 회사가 좋다라고 해서 A라는 회사가 좋아서 이 회사를 이제 추적하는 거죠. 따라가는데 펜이 안 나오네. 따라가는데 이 회사가 그 다음 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도 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을 알면 그만 이제 마음을 접어야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완전히 뭔가 달라진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뭐 이 회사의 마음을 접어야 되잖아요. 무작정 계속 장기 투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계속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일이 좀 많아지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직장인이라고 하면 어, 고민이 되는 것이죠, 사실. 시간 할애를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음은 이해는 가는데 개별 주식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어떤 그 주식이 하나의 한 바퀴를 한 사이클을 도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아주 싼 회사를 하나 발견하고요. 이 싼 회사를 쭉 추적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싼 회사가 아니고 좋은 기업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좋은 회사를 발견하고 이 회사를 꾸준히 이제 따라가다 보면 시장이 좋았다 나빴다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갑자기 좀 싸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좋은 회사가 싸질 때는 시장이 막 무너질 때이긴 하죠. 근데 요 당시 때 싼데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이 지나간다면 다시 회복되겠네. 이 회사의 어떤 해자가 무너진 건 없네 라고 판단한다면 매수를 하는 거겠죠. 저평가일 때. 그리고 이 회사가 지나다 보면 점점점 올라서 주가가 비싸지거나 뭐 고평가가 되면 매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매도한 자금을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새롭고 좋은 저평가 주식으로 매수하는 것까지가 한 바퀴를 돈 거라고 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힘들면 그 최근에도 몇 분과 통화했을 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일부 자금은 개별 주식을 하는데 일부 자금은 좀 길게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본다면 저는 그 뭐라고 하나요? 그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내 돈을 글로벌에서 뭐 가장 좀 영향력 있는 500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거니까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나의 돈을 500개의 CEO들이 잘 나가는 500개의 CEO들이 나의 돈을 관리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종목이 많아지면 변동성은 좀 줄어들지만 수익률도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장의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뭐 한 8에서 한 9% 정도가 연간 복리로 연평균으로 봤을 때 S&P 500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 만족한다면 저는 S&P 500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회원분들이랑 통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에이 이게 별론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S&P 500 이 사람들의 이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CEO보다도 정말 주식 선생 같은 주식 선생님 같은 고수 같은 사람이면 어떠냐라고 말씀드리죠. 그건 누구냐라고 하면 워렌 버핏이잖아요. 워렌 버핏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장기간 한 50년 동안 연 한 20% 복리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조금 긴가 민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선뜻 이렇게 이렇게 투자하기 꺼려지는. 사실 저희도 개별 주식을 이렇게 하지만 저희도 오래된 벅소의 주식이 있거든요. 절대 팔지 않을 거고 저 은퇴할 때 팔 생각이고 계속 갑니다. 전혀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신경도 쓰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 저보다 못하겠습니까? 워렌 버핏이 제 돈을 관리해 준다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죠? 돈이 생기면 더 사면 되는 거고 운이 좋아서 빠지면 더 사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뭔가 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그럼 워렌 버핏이 이제 90세인데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럴 건 아니라고 봐요. 잠시만요. 그게 걱정은 아니라고 보고 사실 왜냐면 그 많은 버크셔 해서웨이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 주식들이 현금 흐름이 굉장한 회사들입니다. 해자가 있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사실 워렌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하나의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 한 종목에 몰빵한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ETF를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ETF가 모닝스타에서 만든 경제적 해자를 지수화하고 어떤 기준들을 정성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ETF로 만든 이 종목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길게 간다면. 이게 S&P 500보다는 수익률이 좋고 워렌 버핏보다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뭐 이런 건데요. 이거를 보면 제가 이것도 리포트를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카페에다 올려드리면 사실 이 뭐라고 할까요? 저도 이 ETF는 알고 계속 좀 관찰하기도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종목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랑 맞지 않는 이런 좀 기업도 있긴 합니다. 근데 길게 보면 확실히 굉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쪽인데요. 이거를 보면 뭐 아주 심플하게 보면 이런 것이죠. 벤치마크 S&P 500보다 여기 보면은 이 흐린 게 S&P 500이고 이 진한 게 이 모트라는 ETF입니다. 이 경제적 해자를 활용해서 만든. 근데 훨씬 더 누적으로 보면은 누적으로 상대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 이걸 한번 이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얘네의 그 모닝스타 경제적 해자 지수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플하게 이렇게
어떤 것들을 모닝스타에서는 경제적 해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소개하는데 사실 이거 책도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카페에도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과거에 보면은 이건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경제적 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요런 책입니다. 경제적 해자, 패토시, 지음 해가지고 저희는 뭐 이걸 필독서라고 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 뭐 이렇게 하는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일은 회사들을 어, 뜻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를 든 게 뭐 더존비즈온이나 뭐 서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을 경제적 모닝스타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해자라는 그 5개 분류 안에서 하나씩 정도가 포함되는 기업들을 이제 이게 2017년도 정도였으니까 뭐 서울반도체, 더존비즈온, 카카오, 제이준, 뭐 오뚜기,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회사들이 경제적 해자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만약에 S&P 500이 싫다라고 하면 저는 이 모트라는 이게 이 정식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 구성 종목이 이렇게 되고요. 구성 종목이 쭉 이렇게 49개까지 나오고 리밸런싱도 되고 분기마다 종목이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상당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여기 보면은 기간 수익률도 좋습니다. 아웃퍼폼 하고 있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정식 이름은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정식 명칭 여기 아니고 모트라고 치면 여기 나올 겁니다. 모닝스타라고 제가 보여드려 볼까요?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모트라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모닝스타의 와이드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ETF인데요. 사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미국 주식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한국에 상장된 ETF 그러니까 이거는 킨덱스에서 만든 미국 와이드 모트 가치주 ETF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ETF를 추종하는 한국 ETF죠. 그러니까 요게 요 ETF거든요. 거의 뭐 시장과 거의 비슷하죠. S&P 500과. 근데 이제 S&P 500보다 덜 빠지고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오를 땐 더 오르는 뭐 이런 것이죠. 49개의 경제적 해자가 있는 종목이 있고 뭐 수수료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ETF도 종목이라고 보면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려면 사실 장기 투자라는 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하는 그 기업이 언제 변할 줄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매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게 가장 뭐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S&P 500이 한 뭐 8에서 9% 정도의 연평균 수익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500개 정도 분산 투자돼 있는 거죠. 굉장한 회사들이죠. 500명의 CEO들이 내 돈을 관리해 준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면은 모닝스타에서 나온 ETF 모트라는 ETF
이거는 한 11에서 10몇 프로 정도가 현재까지는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종목 개수는 49개 정도 되는 것이고 제가 권해드리는 건 차라리 요 방법을 이거나 차라리 버크셔에서 웨이의 주식을 산다거나 저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어려우면 시장에 투자하자. 근데 시장에 투자하기가 뭐하면 얘가 낮고 얘가 낮다. 순서대로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뭐 좀 쓸모없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어떤 기관 투자자나 뭐 이런 쪽보다 유리한 점도 있는데 불리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불리한 점은 뭐냐면 하루 종일 시간 할애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리한 점도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불리한 점은 많은 정보들을 매일매일 열심히 전업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없다라는 것. 퇴근하고 잠깐 주말에 잠깐 보는 것으로 한 종목을 이렇게 리서치를 좀 깔끔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을까? 그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바에는 누군가에게 뭐 어떤 전문가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시장에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ETF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한국에서 나온 거 킨덱스에서 나온 요 ETF 있잖아요. 이 숫자가 종목 코드가 309230이거든요. 근데 저는 왜 요거를 말씀드렸냐면 뭐 연금저축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연금저축펀드 할 때 뭘 사야 되나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모트라는 한국 ETF를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은 뭐 이거 코덱스에서 나온 선진국 MSCI 월드라는 ETF도 괜찮다고 보고요. 혹은 아예 혼합형 이거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뭐 요 정도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 괜찮은 그 어떤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분이시라면 뭐 연금저축펀드에서 얘네들을 담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나는 개별 종목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조건 나는 개별 종목으로서 20% 이상의 어떤 계좌 수익을 올리고 싶다. 난 그런다면 전제 조건은 기관 투자자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이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 단점을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좀 두서없는 내용을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취할 건 아니다. 긍정적으로 보지만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